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팍팍한 일상 속 지친 마음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 이 명상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김한석 교수님인데요.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있고요. 학교 안에 건강한 삶을 위한 명상 연구센터라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세워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팍팍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계획인가요? 네, 명상이 우리 몸이나 마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아마 대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명상이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겠지만 명상을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과학의 그런 그 관점에서 특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명상의 효과 과정을 사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명상이 좋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과학명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아주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명상은 동양 전통에서는 뭐 수천 년이 된 그런 전통이지만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과학화되고 탈종교화되는 것은 거의 서구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작은 대개 2차 대전 이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서구 사회에서 동양적 그 명상 전통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히피 문화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대중들에게 요가라든가 아유르베다라든가 중의학, 우리가 차이니스 메디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의학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이런 관심들이 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명상이 이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허버트 벤슨이라든가 존 카바진 같은 그리고 최근에는 리차드 데이비슨 같은 이런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로 성장한 분들이 7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끌고 가는 이제 선봉에 서게 됩니다. 아주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아예 불교 전통 자체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를 유럽에서 불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교도가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티베트 사원이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불교 전통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명상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역사와 전통은 무척 오랜 나라지만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부정확하긴 합니다만은 한 500만 명 정도가 자신이 명상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6천만 명 정도가 하루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 그러면 뭐 아리랑, 한복, 태권도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권도 많이 하나요? 한복은 그렇게 매일 입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거꾸로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상은 이제 신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쪽에 처음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한 198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 명상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있었던 현대의학을 보통 이제 관습의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관습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만성질환들의 경우는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완치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의학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게 됐는데, 그걸 통틀어서 보완대체의학 또는 보완대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명상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완대체요법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의학의 경우는 그 치료의 주도권이 거의 의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시청자들도 그러실 거고, 이 만성질환의 경우는 완전히 의사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치료의 주도권 또는 상당 부분이 환자 자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명상 같은 것들이 바로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습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병원 장면에서는 만성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명상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50년, 40년 정도까지 길게 보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연구를 보면은 만성 통증이라든가 각종 암, 또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병, 또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 소위 그 면역 장애 같은 HIV, 또 장기 이식의 거부 증상 문제, 천식, 이런 그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뿐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상 아시죠? 또 여러 가지 중독 문제, 뭐 게임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중독 문제들, 또 비만, 그것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합병 증상들, 또 섭식장애, 흡연과 같은 소위 행동의학적인 질병들에까지 명상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이 의료 장면에서 활용된 것은 그 시작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70년대, 75년도에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아주 그 대중을 위한 책을 써내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중 명상을 이용해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컨셉을 확립을 했고, 또 같은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명상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늦었지만은 당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 있었던 의사는 아니고 분자생물학을 했던 연구자인 카바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살아계시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MBSR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냐면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관습의학, 전통적인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이제 거의 손을 놓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는 뭐 2명, 3명 데리고도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과학적인 효과들이 입증이 되면서 지금은 1000개 또는 1200개 정도의 종합병원들에서 처방을, 명상을 치료법으로 처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에도 명상이 굉장히 널리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그러면 조금, 좀 겁이 좀 나시나요? 어떨까 모르겠네. 저희 심리학자들은 정신질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심리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씩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그 심리적인 장애 또 행동의 문제 이런 행동 장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이 그동안 이제 심리학자들이 100여 년에 걸쳐서 개발한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또 다른 아주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으로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포증 또 요즘 그 스스로 공황장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기분 문제, 또 강박 문제,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새로운 거 배우고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 또 스트레스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것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조절에 관한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이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기반의 치료, 심리 치료를 그 인지행동 치료의 세 번째 흐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그 원인이 이 심리적인 그 장애의 원인이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그 불편한 느낌이나 또 감정이나 또 기능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지적을 했을까요? 아이가 한 그때의 행동에 뭔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지적을 했겠죠? 근데 아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날 미워해.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미워해.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들은 이걸 과도하게 어떤 그 하나의 지적을 과도하게 일반화한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그 접근법이 인지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치료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명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라든가 또는 마음챙김과 자비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잘 이제 확립된 표준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아닌데 아주 이 분야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거머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이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치료사들의 50% 이상이 명상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상은 심리 장애의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넘어서 좀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 확산이 돼가지고, 저기 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뿐 아니라 1000곳 이상에서 명상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국립암센터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암 환자들, 특히 이제 유방암이신 분들, 유방암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명상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 한방과 양방을 협진을 하는 강동 경희대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도 명상을 내담자들, 환자들에게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명상이 널리 도입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니라 미국의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초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명상 수업이 그 커리큘럼으로 들어와 있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남대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 이런 데들이 대학 수준에서는 명상 과목을 도입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저희 학교에 교양 과목으로 3학점짜리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이라는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그 수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많이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이 될 것 같으죠? 그건 아니고, 한 300~400명인데 한 100명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실습을 또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들이 또 빠르게 그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으로 유명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트위터, 페이스북, 나이키 이런 데들이 이제 비롯해가지고 많이 그 명상을 도입하고 있는데, 구글이 왜 중요하냐면 구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명상 기반의 그 Search Inside Yourself, 너의 내면을 뭐 검색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크게 그 성공시키면서 다른 분야들로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서양의 그 세계적인 기업들을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 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부르는 삼성이 재작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기 영덕에다가 연수원을 아주 큼지막한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100%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실 명상 같은 그런 수련을 도입했던 기업이 SK 같은 데를 들 수 있고, LG그룹의 계열사들도 명상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명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명상은 보통 이제 치료 분야에 쓰였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만성질환 치료와 심리장애 치료인데, 실제로 그 단순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그 건강한 상태로,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조금씩 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성장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도 명상은 아주 좋은 그런 수련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 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또 몰입해서 일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겪는 거, 또 치매와 관련해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퇴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심리적 성장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기분 상태를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또 왜 사는가 관해서 사는 의미감 같은 거, 또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서 어떤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초월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런 그 우리의 그 행복과 웰빙이라고 소위 부르는 이런 것들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심리적인 변수들에도 명상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명상이 이제 그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 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아예 마인드풀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마인드풀 네이션. 이 마인드풀이라는 거 이제 저희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명상 개념입니다. 마음챙김 국가, 이런 거지. 국민 전체가 명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또 마인드풀니스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이제 이 마음챙김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정보들, 또 어디서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나에 관한 또 이런 조직, 모임들을 조직해서 연구하고 흥미를 끌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영국의 의회 안에 초당적인 그런 그 명상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챙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원들, 그러니까 보수파와 보수당과 노동당 다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언론인들 또 학자들 해가지고 마음챙김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세미나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마음챙김 세미나 보고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또는 그 범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음챙김 기반의 기법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될 것이며 또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달리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상의 어떤 불교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주 오랜 그 힌두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불교의 전통이 명상을 굉장히 탄탄한 수련법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대부분 종교들이 명상이라고 부를 것들을 다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과학의 그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이 종교와 무관하게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다 연구하고 또 수련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명상이 단순한 개개인들의 어떤 치유나 행복 이런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 우리나라 전체에 좀 확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외 대학의 연구소들 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UC 산타바바라, 위스콘신 대학, 옥스퍼드, 스탠포드, UCLA 여기에다가 이런 대학들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이름 다 들어보신 대학들일 거예요. 이런 데들이 다 명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래된 거 한 30년 된 것도 있고 최근 10년 내에 생긴 연구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소들을 이 유수한 대학들이 세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는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이것이 이제 철저한 그런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이 연구의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없이는 이런 연구소들을 큰돈 들여서 만들기가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좀 미약하지만 연구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건강한 삶을 위한 명상연구센터라는 거를 아주대학교 저희 대학에 도움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매스컴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카이스트에 그 명상과학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카이스트의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냥 신문에 그냥 아마 이제 카이스트는 전형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소위 그 이공계통의 자연과학 그런데 명상 이거는 약간 신비한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보이지 않는 반대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좀 선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학회도 이제 제가 관여해서 만들 때 관여했던 그런 학회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한국명상학회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의사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2017년도에 대한명상의학회라는 그런 만들었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명상이 이런 과학계와 의료계 이런 쪽에 확산될 수 있는 또 기업 쪽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적 명상 연구의 동향인데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년 단위로 끊어서 만드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외국 학술 저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명상 관련 연구들의 개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오른쪽은 국내 명상 연구에 관한 비슷하게 보이죠? 물론 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
최근 한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연구가 확 늘어난 것을 저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연구들은 연간 한 3,000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명상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도 거의 뭐 100에서 200편 정도 매년 나오고 있고. 왜 이런 그 도표를 보여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상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 도표를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구 분야를 살펴본 게 있어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그 명상 리포트라는 걸 최근에 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것들입니다. 보면 외국 연구들은 33% 정도, 3분의 1 정도가 심리학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건강의학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의학과라고 부르던 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한 15% 정도. 그리고 신경과학, 이거 이제 뇌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분야의 연구들이 한 7, 8% 정도. 나머지 다양한 분야들입니다. 국내 연구를 보면은 심리학이 31%고 교육학이 20%로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학이 또 한 7, 8% 되고 정신의학 이쪽은 오히려 2%, 3%밖에 안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외국의 경우는 이 연구 자체가 머저리티, 메인 주로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제일 많지만 이 의료 분야라든가 또 뇌과학 분야 이런 분야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심리학은 뭐 비중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같은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의 연구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경로로 명상을 나름대로 아시고 그런 나름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이 이 반영이 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명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명상은 불교의 용어일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명상은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명상은 특별한 자세로 하는 걸까요? 네, 결과부자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명상은 좀 신비하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도를 닦으십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네. 그런 식으로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은 통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명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명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편안하게 눈 아직 안 감으셔도 돼요. 명상 그러면 다 눈 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공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공간 속에 이 몸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 속의 자신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아보세요. 네, 눈 감으면 바로 졸지 마시고, 네, 눈을 감으시고, 소리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움직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의 느낌들을 한번 부드럽고 편안하게,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내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몸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니다.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왼손은 아랫배에, 오른손은 가슴에 가만히 대보세요. 대보시고 숨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일부러 심호흡 안 하셔도 됩니다.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나 배가 부풀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나갈 때도 꺼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을 관찰해서 내가 평소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 배에서 느낌이 크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가슴에서 크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좋아요. 자, 이제 배나 가슴 중에 한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더 늦게, 더 크게 느껴지는 곳을 정해서
손을 가지런히 내려놓으셔도 좋고, 가만히 초점을 거기 모아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배면 배, 가슴이면 가슴을 살펴보세요. 주의를 배나 가슴에 돌리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몸의 느낌이 있습니다. 팽창하고 배가 부풀어지고 또는 가슴이 부풀어지는 느낌, 나가면서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하고 함께 1분 정도만 가만히 그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부풀어지고 나갈 때 꺼집니다. 그냥 그 느낌.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잡생각이 나요? 알아차리시면 돼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배면 배, 가슴이면 가슴, 원래 정했던 곳으로 의식의 초점을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의 초점을 돌리면 금방 또 느낄 수 있어요.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 네,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부드럽게 눈 떠보세요. 우린 요거를 호흡 관찰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저는 의식의 초점이라는 말을 썼고, 또는 주의라는 말도 썼어요. 요거를 가만히 배나 가슴으로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했더니 부풀어지고 꺼지고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그 느낌을 그냥 아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자세를 했습니까? 특별히 명상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우선 명상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명상이라는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불교 용어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명상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한자도 약간 그 변화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세계적인 종교들이나 문화 전통에서는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널리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뭘 하고 있냐면은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뭐가 나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명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 서로 종교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일단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분하고 어떤 교류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뭐 이런 게 기도하는 거지, 그냥 자세만 이렇게 잡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을 모으고 또 어디 특정한 곳으로 마음을 보내고 이런 행위라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예배, 찬송, 기도 또는 경전 읽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종교 영역을 넘어서 일반 사회로 들어올 때는 주로 서구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그리고 과학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련 방법과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또 수련의 목적도 어느 종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명상이라는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만 않는다면은,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종교와 관계없이, 문화와 관계없이,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제 명상의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명상 그러면 이렇게 되게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정좌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바르게 앉아서 하는 명상이다, 이런 뜻인데, 저렇게 정좌를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을 딴 데 보내고 계속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 명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떤 자세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자고 있는 것 같으죠? 네, 뭐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네.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하는 명상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명상을 이제 그냥 자세를 이름을 붙이면은 누워서 하는 명상이다, 와식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뭘 하는 거냐 하는 측면으로 이름을 붙이면은 요거는 자기 몸을 샅샅이 훑고 있는 거예요. 뭘로 다 훑어요? 마음의 눈으로 훑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요건 또 어떤가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사진이니까 이렇게 정지 화면이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하타 요가라고 부르는데 그냥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이게 명상적인 움직이는 명상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명상은 누구나 종교와 관계없이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자기 수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다 아시다시피 서구 국가들이 대개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교적인 거다 하는 그런 오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 그게 뭐 효과가 있어? 증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명상을 신비한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저널을 보면은 미국의 학자가 명상에 관련된 연구들을 쭉 총정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리뷰한다 그러는데 해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명상이 몸과 마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건 당연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 과학적인 명상은 어떤 종류의 명상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측면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세분화된 그런 방식으로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3,000편이 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널리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 또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적인 그런 분야뿐 아니라, 실제로 몸의 질병, 또 마음의 어려운, 심리 장애들, 이런 분야들에도 이미 명상이 하나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또 특정 종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호흡 관찰, 그거를 잠깐 돌아보면서, 명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다 해보셨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마음을 모은다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조금 너무 많은 뜻을 담고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마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주의라는 말로 씁니다. 주의. 이 주의를 가슴이나 배에 모아가지고 주의를 이렇게 줬더니 어디가 더 큰지를 알게 됐어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배 또 나는 가슴으로 주의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거기에 이렇게 주의를 모아놨어요.
이게 모든 명상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상을 정해서 주의를 모으는 것. 그런데 이게 그대로 모아져 있질 않아요. 하다 보면은 금방 이 주의가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내가 숨 쉬는 느낌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딴 생각을 하거나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또는 몸의 다른 쪽에서 오는 감각들 이런 쪽으로 주의가 탁 갑니다. 그죠? 이거 주의 이탈이에요. 이걸 알아차리고 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으니까 어땠어요? 또 주의가 가니까 또 다시 그 느낌이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주의의 대상을 정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것, 주의가 이탈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만 스탑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 과정이 어떤 종류의 명상에든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이해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명상이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고 또 실제 실생활의 여러 측면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현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명상을 이제 하나의 과학으로 간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됩니다. 우선 명상 수련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자세나 장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과학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마음의 활동이 뇌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뇌는. 물질의 활동 또는 물질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실제로 해봤더니 숫자로 데이터로 봤더니 이렇게 해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달라지더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과학 명상이다 또는 명상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냐면은 명상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연구도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명상을 했더니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혈압이 하기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혈압이 줄어드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명상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밖에는 답을 안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명상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길래 혈압이 떨어지는겨? 이제 이런 식의 질문으로 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효과 과정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모으고 나면은 이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명상적인 이렇게 개입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치료법이라고 해도 괜찮고 훈련법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수련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수련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어떤 분들에게 예를 들면 암을 가지신 분한테 또는 암이 아니라 지금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을 겪고 계신 분한테 할 것인가 또는 심리 장애로서 우울증 같은 것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공포증을 가진 분들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대상에 따라서 또 진단명에 따라서 또 남성과 여성 또는 연령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적당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은 분들에게 목표로 삼은 어떤 증상이나 기능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연구들을 증거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적용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분야를 명상의 과학 또는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과학 명상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 토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명상에 관한 다른 프로그램을 보셔도 대체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긴 한데 이 명상의 그 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기초 분야의 연구가 1975년도에 나옵니다. 이게 아더라는 사람의 그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인데 74년도에 나왔던 연구죠. 이 연구는 본래 무슨 명상 연구하려고 한 연구가 아니에요. 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쥐들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학습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캐게 된 연구예요. 원래는 그걸 또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이제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근데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의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던 거냐면은 우리 몸의 현상이죠. 내 몸의 현상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몸의 현상이지만 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기본 기능이 뭐냐면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아닌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 이게 내 몸의 세포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그놈을 작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먹어 치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기능이지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또는 공부를 시켜서 학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그 의학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더라는 사람이 그 사카린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 면역 억제제를 주고 쥐한테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카린물만 줘도 면역 억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쥐들이 자꾸 죽어.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학자 코헨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 게 75년도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밝혀낼 수 있었냐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카린물이라는 것하고 조건화가 된다. 이 조건화가 된다는 게 학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학습이 된다. 이런 엄청난 기존의 아주 강력한 믿음에 반하는 그런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무슨 뜻이 되냐면 학습이 된다 하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학습의 결과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뇌를 통해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고 부르는 사이코는 마음이란 뜻이고 뉴로는 신경이란 뜻이고 이뮤놀로지는 면역학이란 뜻이에요. 심리, 신경, 면역학 또는 정신, 뇌 면역학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가 성립합니다. 사이코 엔도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는 몸과 마음이 뇌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의학이 갖고 있었던 심신 이론론이라는 파라다임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연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금은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서 호르몬 시스템까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그런 그 학문 분야로 발달해 있고 아주 최첨단 그 연구 분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상이 그러면 면역계 영향에 대한 그 최근 연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이 뭐였냐면은 명상 수련을 좀 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좋아진다. 이런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성인 60명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이제 반
그 집단에다가는 명상을 시킨 거예요. 반은 이제 요거 끝나면 해드릴게요 해서 내 대기를 시키고 이 반인 분들한테 무려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그 불러서 숙식하면서 전문 명상가들이 와서 명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재고 사후에 재가지고 저쪽 그 대기한 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쟀냐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 챙김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뚜렷하게 있는가. 또,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가. 또 어떤 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런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들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재고 저게 면역계에 관한 거니까 면역 시스템, 면역계 세포의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꼬리가 땅 잘리면 세포가 죽는 거야. 근데 그 텔로미어가 잘라지지 않도록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를 텔로머라제라고 그러는데 이 텔로머라제의 밀도 이런 걸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텔로머라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포가 노화가 덜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잘라져서 땡 하면 돌아가시는 건데 여기 이 노화가 되지 않도록 잘라지지 않도록 거기를 막고 있는 게 이제 텔로메라제라는 효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이 명상을 시켰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적인 측면의 지표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또 삶의 목표들, 또 뭐 신경증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여기 마인드풀니스, 또 삶의 목적, 퍼시브드 컨트롤, 통제감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있는 게 수련 한 집단이고 밑에 있는 게 대기 한 집단이거든요. 거기는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이제 신경증에 관한 건데 요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훈련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뭐냐 하면은 명상을 시킨 집단이 이제 대기 집단, 이 대기했던 집단에 비해서 요 텔로머라제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더라. 즉 명상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이 면역세포의 노화 방지 효과가 더 크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표로 보자면은 왼쪽이 이제 대기한 분들인데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한 8.0 조금 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실제 수련한 집단은 한 10일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아졌다 하는 거죠. 이제 아주 재밌는 그 효과는 이제 마지막 그 결과인데요. 이 심리적 효과가 면역계 효과를 매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상을 하면 마음 챙기는 힘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삶의 목표도 분명해지고 또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커지고 이런 효과가 면역 시스템의 텔로메라제가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면역계가 더 덜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하고 말하는 내용 거의 비슷한 거죠. 마음이 뇌를 통해서 몸에 면역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를 사람을 데리고 아주 체계적인 연구로 입증을 해낸 그런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뇌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뇌파는 이렇게 뇌 바깥에서 이렇게 전극을 꽂아가지고 뇌 전체의 그 활동을 잡는 거라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MRI라고 부르는 다 아시죠? 네. 그 기계가 나오면서 이 뇌 자체를 이렇게 단층으로 잘라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뇌 자체의 상태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뉴로 이미징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MRI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뇌의 구조 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요. 이 명상에 관한 뇌과학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위로 이렇게 떠오른 뇌의 부위가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전전두엽이 어디냐면은 이 이마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대상외 이건 좀 깊이 들어있고 해마, 편도체, 섭리 이런 건 다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로 이 명상 훈련이 이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건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가 무슨 뭐 여기 있던 것이 절로 간다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저 중요한 전전두엽, 대상의 해마, 편도체, 뭐 섭내 이런 것들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명상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더 두꺼워요. 두껍다는 건 뭐냐면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세포들의 연결망이 굉장히 빡빡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결국은 인간은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다 쇠퇴하게 돼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의의가 뭐냐면은 명상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그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뇌 자체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명상 효과가 이 뇌 자체를 바꾼다, 기능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 이런 식의 그 물질적인 토대가 있다,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명상이 뇌를 좋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명상이요 회복 탄력성을 높여요. 그게 뭐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설득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심신, 몸과 마음이 뗄래 뗄 수 없게 연결이 돼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왜 그러냐면은 명상이 뭐 하는 거예요? 정신활동이잖아요. 뇌는 물질이잖아요. 네? 정신활동이 물질을 바꾼다는 연구잖아요. 자,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가 컴퓨터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 되잖아요.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뇌의 활동이 우리의 몸의 활동을 결정하고 뇌의 활동이 우리의 정신 활동을 결정했다고 봤던 것이 지금까지 과학의 관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의도적으로 정신을 수련하고 활동하는 것이 뇌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데이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명상이 어텐션, 주의, 그 다음에 기억력, 또 인지기능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이 우리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사실 감정 조절 안 되는 건 문제죠. 특히 요즘 그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다운된 감정, 우울증. 한편으로는 너무 올라간 감정, 분노. 네? 보복운전, 묻지마 살인. 뭐 옆집에서 뭐 차 대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살인하고 그래. 분노 같은 거지. 네. 이런 강력한 정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느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느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서 행복하다 이게 다 어려워요. 물론 그거로 다 행복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좋은 기분이라는 것이 행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맨날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질투나고 막 화나고 그러면은 그런 좋지 않은 정서 감정들을 너무 자주 느끼고 너무 강하게 느끼고 그걸 너무 오래 느끼면 그게 정신질환, 심리장애의 하나예요. 우울증, 그런 우울한 느낌, 우울한 생각이 자꾸 오래가. 그런 거란 말이지.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 뒤집어 얘기하면 정서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어떻게 좋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이런 연구들. 그 밑에 있는 심리장애 치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가지고
이 심리장애를 치료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명상이 어떤 종류의 장애에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표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명상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명상의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갖는 의의랄까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심리학적인 그런 그 용어들 그 개념이라고 그래요. 용어들 컨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신비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하던 명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명료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어텐션, 뭐 거리두기, 뭐 탈중심화, 메타인지, 뭐 수용, 전념, 뭐 재지각, 뭐 자기자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심리학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을 뜻을 조금만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 명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상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먼저 의식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식의 초점을 모은다, 의식 어쩌고 그러는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대개는 그냥 주관적으로 자명한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식이 깨어 있죠? 네. 그냥 알 수 있지. 이걸 뭐 어떻게 하든 의식, 이렇게 있는 게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식은 그냥 자명한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어쩐 이런 건데 이게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깨어있는 것의 기능이 첫 번째는 내적 경험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내적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적 경험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느낌, 우리가 하는 생각들, 또 몸의 느낌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내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뭐 거울이라도 해도 괜찮고 운동장이라도 괜찮고 장이 있다면은 이게 의식이라면 여기에 경험이 이렇게 툭툭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이 탁 나타나면은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이 경험이 우리 의식에 딱 들어오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돼야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알 수 있게 돼요. 어텐션이라는 것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의식의 기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은 불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육식이라고 부르는 설명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내가 내 주인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 몸,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둘로 나눠서 보면은 신체 활동은 반 정도는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내장 기관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림프 시스템, 혈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돌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신경계통이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기능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근골격계, 근육이나 골격을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근데 마음의 활동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럼 정신 활동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떤 정신 활동은 굉장히 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혹시 되돌아보고 기억에 남아있다면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제가 어디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예술하시는 줄 알았어요. 철학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뭐 이것만 딱 하고 나면 그런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그죠? 네.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을 철학하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거나 예술하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척 보는 순간 딱 하고 나타났어요. 생각이. 자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각을 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짧던 길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떠올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떠올리기 싫은데도 막 떠올라요. 흔한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잠 못 이루는 밤. 되게 잠을 자야 되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의도와는 달리 잠이 안 와. 왜 그러냐 보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 생각들은 아주 불편한 생각이거나 아주 흥분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 그래서 생각이 자꾸 우리 의식 공간에 나타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활동도 반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반은 내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과 주의라는 현상이에요. 호흡. 이렇게 호흡이라는 몸의 활동은 평소 내가 의지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의도를 딱 발휘하면은 상당 수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일종의 반자동 같은 거예요. 그럼 정신활동에서는 이런 게 없냐? 그게 바로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는 평소에 지멋대로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어떤 꽝 소리가 난다면은 여러분들의 주의는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팍 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주의를 붙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활동에서 어텐션이라는 거, 신체활동에서 호흡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평소에는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반자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수련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를 수련의 핵심 도구로 쓰고 있는 거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하는 이런 자동 반응,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잖아요. 자동 반응은 그게 자동 반응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개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동 반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을 내가 항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뛰게 해야 되는 식으로 됐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만 딴짓하고 있으면 심장이 섰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 서바이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동 반응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원리가 쾌락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쾌락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즐겁게 느끼는 것들, 주관적으로 불편하고 괴롭게 느끼는 것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즐겁게 느끼는 것들은 자꾸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자꾸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에 접근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이게 쾌락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강의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제가 제스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지루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루한 거는 분명히 즐거운 건 아니고 괴로운 거야. 그럼 이 지루함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그게 쾌락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느낌,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느낌뿐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즐겁고 괴로운 것과 연합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쾌락 원리에 따른 활동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와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는데 누구 나와? 근데 누구 나와? 나 안 가. 그래요. 그 친구 나오면 나 안 가. 그럴 수 있죠. 그 친구가 원래 나쁜 친구는 아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불편한 느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느낌 자체도 싫지만 그 느낌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배운 대상도 싫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원리로 우리들의 머리통 깊숙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쾌락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고 쾌락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조금 이상한 삶으로 보는 경향으로까지 번져 있어요. 명상은 바로 이런 반응 경향을 첫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이런 반응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의 작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이라는 말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많이 따져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도 따지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내용 그러면은 크게 저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은 뭐냐면 몸이 주는 느낌이에요. 몸이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인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감정,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과 느낌과 몸의 느낌, 감각은 발달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긴 하지만 지금 어른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셋이 상호작용합니다. 상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몸에 콱 뭐가 찔리면은 아이고 아파 하는 통증뿐 아니라 아파 하는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고 이어서 왜 아프지 하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아픈 걸 보니까는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은 게 잘 생각나요.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 나쁜 게 잘 생각나.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요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나쁜 상태가 되니까 요 사람과 관련한 옛날 일도 막 생각이 나. 너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싸움 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감각, 생각, 느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 하면은 어텐션, 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들에 우리는 많이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부 자극이 많이 가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에도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까 했던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지식, 메모리, 내가 전에 이런 것을 했었다 하는 거, 지식이죠. 이런 것들도 훑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 주의는 평소에는 외부 자극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내부도 훑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느낌이나 감각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통증 관찰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통증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통증이. 자, 그냥 가볍게, 가볍게 자기 손으로다, 뭐, 여기 팔뚝이나 이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의를 여기다 보내보세요. 통증을 잘 느껴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아플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이건 아파할 정도로 한번 쭉 해보세요. 네. 그리고 스탑하고 계셔보세요.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서 아픈 느낌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통증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 그만 보겠습니다. 네. 이거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아픈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픈 거 다 싫어하죠? 네. 진짜 세게 했는데도 안 아프더라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건강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아픈 거는 우리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꽉 꼬집었을 때 우리가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비록 불편하지만 그게 건강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쾌락 원리라는 자동 반응에 의해서 아프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거를 없애거나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어. 뭐예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살해. 하는 척 하면서. 살살. 아픈 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요 작은 요런 그 관찰을 통해서도 내 안에 그 통증이라는 불편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불편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통증 감각이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오래 부드럽게 꼭 쥐고 있으신 분들은 통증 감각이 동일하게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혹시 관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영원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통증도 잘 보면은 달라져요.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건데, 요건 조금 이제 잘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원래 메타인지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원래 이 메타인지는 어떤 현상에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됐냐면은, 시험을 치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기 시험 성적을 예측하게 했어.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한 것하고 예측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비교적 잘 예측해. 근데 점수가 나쁜 친구들은 예측이 막 엇갈려. 이 점수가 나쁜 친구들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정답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잘 몰라. 그래서 모르고 오답을 쓰고도 그걸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정답을 쓰고도 그거를 찍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게 아는 것에 대한 암이라는 의미예요. 즉 알고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대요. 핵심은 내가 어떤 존재를 알라고 그러는 거지만, 여기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알려면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죠? 내면을 잘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알아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안다고 나 행복한 거야? 아니, 지가 행복한 걸 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몰라요, 근데. 나 행복한 거야? 남들이 네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너 행복해 보이는데, 그럼 행복하구나. 요렇게 살면 이게 남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 그게 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메타인지적인 지식, 또 메타인지적인 조절,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메타인지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으로는. 그래서 메타인지적 지식은 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느냐 하는 그런 거를 메타인지적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적 조절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나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비유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있으면 요게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목표했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목표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요거 메타인지적인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 기기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자동 에어컨 보면은 세팅을 18도로 해놨다. 그러면은 윙 하고 돌아가는 거를 모니터를 하죠. 온도 감지기가. 그래서 18도를 넘어가서 20도가 됐다 그러면은 20도가 된 걸 알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리게 만들어서 윙 해서 온도를 낮춰서 온도가 내려와가지고 18도, 17도 되면은 그걸 또 알고 스탑시키는 그런 조절 장치가 자동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목표, 계획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다시 제 목표 수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래서 마치 나를 내가 보면서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식을 다시 또 의식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메타인지적인 조절이라고 그러고, 사실 명상은 그런 메타인지, 메타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아까 메타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주의 같은 것들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소 우리의 주의는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어디를 향하죠? 바깥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로도 주의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딱 가면은 그 주의의 대상이 우리의 그 의식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의식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각, 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각, 느낌, 생각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났을 때 우리의 평소 생활 방식은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기분이 좋으면은 접근하고 이게 괴롭고 불편하면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의의 방향을 바깥이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내적 경험, 즉 감각이나 생각이나 느낌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이제 메타인지 같은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이 의식 경험이 있는데 그 의식 경험을 마치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여기 나타났구나 하는 거를 의식의 기능의 핵심인 알 수가 있게 되죠.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면 그 다음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그 명상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화가 확 났을 때 주의가 화로 안 가고 주의가 화를 내게 만든 대상들에 가요. 근데 그 주의를 걷어서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들고 화가 났다는 걸 알면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화가 미는 대로 나는 합니다. 화는 나를 어떻게 밀까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말로든 행동으로든 하게 자동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다.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명상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명상의 과학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명상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주의 문제,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조절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이제 서로 다른 명상법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갖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직접 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